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 정부가 만약 100조를 푼다면 시장에는 550조가 유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에게 자본주의는 너무나도 불리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에 10억을 예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억을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9억을 다른 B에게 대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A의 10억과 B의 9억을 합쳐 총 19억이 유통이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현재 9억밖에 돈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1억이 가 있죠. 근데 어떻게 19억이라는 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인가? 가령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현금을 찾아서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가요? 카드를 사용하죠. 또한 금액이 클 경우는 어음이나 수표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 카드사로 돈이 가고 카드사에서 다시 해당 편의점이나 마트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합된 어떤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유자의 변경일 뿐 은행 자체 시스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금이 이동한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포인트가 이동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페이퍼머니에 변동은 없고 단지 은행 시스템 내에서만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파생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A는 10억, B는 9억 해서 19억 원의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이거 끝이 아니죠. B에게 받은 9억 중에 또 1억을 예치하고 나머지 8억은 또 C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A부터 Z까지 간다 하면 19, 87에서 1억까지 하면 총 55억이 생기죠. 55억이라는 돈이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0억만 있을 때는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파생통화인 45억 덕분에 사업가들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급여를 통해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풍요죠. 모든 풍요를 누린 겁니다. 마치 1910년도 미국에서 대호황이 한 번 있었죠.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바로 세계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자본주의의 비극,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령 처음에 빚값이 1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때는 10억 가진 사람 딱 한 사람 A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총 55억이 돌아다니죠. 총 10명이 그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생기겠죠. 만약 55억이 퍼졌다면 집값은 5억 이상 오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있는 돈이 아니라 어떤 파생통화로 인해 자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버블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파생통화로 인한 증가액 4억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죠.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5억에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빚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죠. 그럴 경우는 집값이 당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의 집을 산 사람은 5억에 팔 수가 없고 대신 더 다운된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파산을 할 수도 있겠죠. 부채를 통한 자산 가격 상승은 자본주의의 어떤 비극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한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불황, 또한 파생통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을 더 풀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부채를 늘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풀 경우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또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저축하고 저금을 한다고 해도 집을 사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파생통화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빚을 내서 자산을 산다면 결국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저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이 악순환, 우리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더 이상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살아야 파생통화가 발생을 해도 나의 자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라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제조업을 영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 AI 공장 내가 소유하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죠. 대신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몰라서 평생 빚만 갚고 저금만 하다 끝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빼놓을 수가 없죠. 주식시장을 저에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광기의 시간, 광란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에서 보는 어떤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는 거의 다르죠. 그렇다고 이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 또한 합리적인 사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가격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가격이 맞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슈만 있으면 상상을 초월해서 올라가고 좀 잊혀지면 바로 다운됩니다. 코스닥도 이렇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립니다. 유럽이나 남미 쪽 아시아계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이 몰리다 보니 주식 가격의 변동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